지난 일주일간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당내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했고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와는 협상하지 않겠다. 협상을 거부하면서 보낸 일주일이었습니다. 문제는 탄핵 이후의 정치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이신 우원식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로 저희가 광장 혹은 로텐더홀 뭐 이런 데서 현장 인터뷰를 했었고 예전에는 저희가 저쪽 라디오 부스에서 모셨는데요. TV로 저희 스튜디오는 처음 나오셨죠?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로 저 라디오라고 생각했고 또 팟빵 하면은 팟짱 하면은 그냥 저 광장에서 주로 많이 해서 광장 복장으로 나왔는데 딱 맞게 나왔네요. 네, 저희 뭐 광장 중심 방송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벌써 8주째 촛불 집회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의원님 몇 번 나가셨습니까? 6번 나갔나? 6번. 네. 네. 저희는 8번 모두 광장 생방송을 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예, 정말 수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지난주에도 전국에서 무려 77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네. 대단하죠. 굉장하죠. 그 사실 탄핵 끝나고 나면 이제 헌재 재판 기다리니까 네.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되게 뭐 2월 정도 헌재 판결이 좀 늦어지면 네. 그럼 다시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탄핵 한 주도 역시 그렇고요. 네. 지난주도 그렇고 저도 나가서 봤습니다만 국민들이 이 요구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고 네. 또 이게 보니까 최순실 일가의 구속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겠다. 아주 근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크게 받았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광장에서 시민분들 인터뷰를 해보면요, 굉장히 많은 말씀 주시는 게 처음 나와줬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한 번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나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애들한테 이 역사적 현장 꼭 알려주고 싶었다. 2016년 11월, 12월 그 촛불 집회 뜨거울 때 아빠는 어디서 뭐 했어? 이렇게 물었을 때 뭔가 할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나왔다. 이렇게 어린아이 손잡고 오신 분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날씨가 궂은 날에는 광장이 텅 빌까 봐 나라도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나왔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단순히 뭐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에 우리 한국 사회에 쌓여왔던 친일부터 군사 독재까지 이어진 적폐. 이번 기회 아니면 이거 끝낼 수가 없다. 지금 구도가 좀 그렇게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사를 보면 정말 국민들이 민주주의 또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잖아요.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불의에 저항했고 또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렇게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일제 때는 독립운동으로 그랬죠. 일제 부당함에 대해서 저항을 했고 나라의 독립을 찾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했고요.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 정권을 거치면서 장기 집권으로 가고 결국 친일파하고 손잡고 독재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4.19로 저항을 했고요. 그것이 5.16으로 좌절된 이후에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공을 또 한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산업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 뒤에 그 산업화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정부가 전혀 감싸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토대로 해서 재벌들의 특혜를 챙겨주기도 하고 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인권 탄압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80년 민주화의 봄을 맞이하잖아요. 79년의 부마 항쟁을 거쳐서 이런 부마 항쟁이 결국은 김재규의 이런 뭐 거사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 이게 헷갈리네요. 박씨 정권만 박씨일까?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뭐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 거리의 함성으로서는 전두환 들어서는 걸 다시 막기 위해서 80년 민주화의 봄을 거치게 되죠. 네. 근데 그것이 다시 꺾이고 그리고서 그 힘이 87년 6월 항쟁에 호헌을 철폐하고 그러니까 이 체육관에서 뽑는 대통령은 더 이상 못하겠다. 네. 직접 선거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벌어진 게 87년 6월 항쟁이잖아요. 네. 그때 저도 그 현장에 참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그 국민들의 그 이 100만이 모이는 열기를 통해서 직선제를 얻어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열기가 다 모여져 가지고 결국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정도 열기와 요구와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희망의 민주정부를 세웠으면 그것이 패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한 적폐가 쌓인 거를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비로소 투표로 그 세상을 밝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고 네. 그동안에 쌓았던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절차적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이명박 정부 거치면서 다 무너져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고 다시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오면서 지금의 지금의 나라를 맞이하게 된 건데 그렇게 보면 국민들은 끊임없이 저항했으나 이것을 대표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실패해 온 역사죠. 그렇죠. 그리고 그 친일 세력으로부터 독재 세력 그리고 거기에 재벌들과 결탁한 세력 또 언론 권원 유착을 통한 세력 정치 검찰 이것은 일보도 후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이것은 국민으로 보면은 아주 절망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아주 어려운 그렇게 노력하고 산업화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한 것이 국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대부분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2만 5천 불, 3만 불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낮고 출산율이 가장 떨어지고 자살률이 가장 높고 비정규직은 가장 많고 1년 안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정년까지 가는 직장인들이 가장 적은 그런 아주 험악한 나라가 만들어져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터져 나온 게 이번 광화문의 촛불 전국에 232만의 촛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5%도 안 되는 네. 그런 국민들의 열망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잘한 거 하나 있다면 네. 이렇게 국민을 통합시켜준 거 정말 잘한 일이고 네. 온갖 이 집권했던 그동안의 적폐들을 한 몸에 온전히 드러낸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민들을 한 자리로 한 마음으로 모아줬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민주주의 공부를 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온전히 공부시켜준 거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꼭 뭐 완전히 못한 것만은 아니다. 역사상 최고의 반면교사. 네, 최고의 반면교사. 예, 최고의 반면교사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민생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나온 조사를 봤더니 100만 원의 생활비를 못 쓰는 가구 수가 역대 최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100만 원 이상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4인 가족이. 그래가지고 그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3%라는 겁니다. 네. 요새요 커피 한 잔도 물론 이제 저렴한 것도 있지만 커피 한 잔도 6,000원, 7,000원 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밥도 요새는 제대로 된 거 먹으려면 돈 10,000원은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을 가구에서 100만 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건데 지금 그 8차 촛불 집회 앞두고 의원님께서 그 비분 관계하시면서 칼럼을 한 편 오마이뉴스에 보내셨어요. 촛불 혁명 완수는 1, 2월 안에
달렸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도저히 이 칼럼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판단의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오마이뉴스 기자여서 시민 기자, 시민 기자여서 오늘 시민 기자 자격으로 나오신 거죠? 네. 시민 기자여서 글을 썼는데 아직 뜨고 있지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역사에는 정말 이 민주주의와 또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고 특권 사회를 없애고 기득권들만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많은 저항이 있었고 네.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거든요. 87년 6월 항쟁 저는 이제 이번 촛불을 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여러 차례 제가 그 아주 깊숙이 참여했던 여러 저항들의 그때 일들을 반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네. 실패했기 때문에 87년 6월 항쟁 그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요구했어요. 호혼철폐 독재타도 이렇게 구호를 외쳤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체육관에서 하지 말고 네. 직접 선거로 하자 이런 거였는데 그때 그것이 또 한편으로 미쳐 있었던 거는 뭐냐면 박정희 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네. 정말 서민들에 대한 탄압 저임금 저고가 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뽑히지 않고 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세력 네. 또 그리고 그것을 이 손쉽게 그런 세력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이거는 안 되겠다.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살펴보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만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만한 대통령을 뽑으려면 직선을 해야 되겠다. 네. 형식은 그 싸움의 중심은 형식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싸움의 내용에는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그 분노거든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87년 유월항쟁하고 그러면 요구가 비슷한 거네요, 그죠? 그런 측면. 속으로 들어가면 같은 거죠. 이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네.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응징이었던 거죠. 네. 그게 직선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이 뭡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국민을 바라보지 않는 집권 세력은 안 되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요구했는데 그때 정치권은 뭘 했냐면 네. 끝나자마자 이제 우리가 이긴 거다. 이제 이거는 직선제 야당이 대통령 된 거다. 네, 야당이 네. 대통령이 된 거다. 직선제를 우리가 쟁취했고 야, 그것도 좀 비슷해요, 지금이랑 네. 분위기가. 우리가 직선제를 쟁취했고 그러니까 네. 야당이 이긴 건데 우리가 어느 후보를 택할 거냐 그것만 남았다. 그거만 남았다. 야, 이거였어요. 그것까지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네. 완전 데자뷰인데요. 네, 그래서 세 팀으로 세 후보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87년도에 후보 단위로 하자라고 하는 세력들은 김영삼 후단파. 그게 후단파죠. 네. 그리고 이게 그 대통령 후보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둘이 있는데 김영삼, 김대중인데 비판적 지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 잘 듣는 쪽이 누구냐? 네. 거기를 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쪽을 지지해야 된다. 그게 비판하지만 지지하자. 비지파. 비지파. 네. 저는 그때 비지파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수 세력은 다 못 믿겠다. 우리 독자 세력을 만들어서 가자. 그래서 맞아요. 독자 후보파 예. 이렇게 해서 백기환 지지율이 예. 세 팀으로 맞아요. 나뉘었거든요. 예. 기존 정치권도 그렇게 나뉘어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당시의 제야운동 그러니까 6월 항쟁을 이끌었던 그걸 결국 국민들이 한 것입니다만 그 앞에 섰던 6월 항쟁의 지도부가 네. 이 대개는 이제 김대중 지지 쪽으로 많이 가고 한 80% 가고 네, 예. 그리고 그때 당선 가능성은 이 영남에 기반을 둔 김영삼 후보 쪽이 좀 더 당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지도부의 일부와 또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글로 다 쏠려갔고요. 그리고 이 다 못 믿겠다고 아주 진보를 네. 주장했던 사람들은 백규환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진짜 요구를 우리가 귀담아 듣지 못하고 이게 후보 전술로 갔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김대중, 김영삼의 분열로 네. 다시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앉히는 그런 지금이 비극을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걱정인 거예요. 네. 이게 탄핵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광장에 나갔더니 제가 이 글을 썼더니 댓글에 어떤 사람은 12월 달에 끝내야 되는데 뭐 3월 달에 하자는 거요? 뭐 이렇게도 쓰고 그러던데. 어쨌든 12월 달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뭐 2월, 3월 뭐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1월 달에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물러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국민의 여론이 빨리 하자는 거니까 헌법재판소가 빨리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빨리 하고 나면 그 후 2달 만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후보 전술에만 묶이면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또 그리고 그래서 이 국민의 목소리가 진짜가 뭐냐. 지금 우리가 어디에 결국은 후보 전술을 승리하기 위해서도 대통령 선거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워서 이기기 위해서도 어느 정당인가는 어떤 정치 세력인가는 국민들의 이 광장에서의 요구의 본질 거기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야당이 해야 되는 게 이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광장에 그러니까 지난주 촛불 그러니까 팔자 촛불부터는 굉장히 예각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문제, 언론 문제, 교육 문제. 어제 이제 그 토요일 날 그 국정교과서 이제 원천 무효해야 된다라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전부 그 태극기를 든 보수단체 회원들이 와가지고 본인들의 집회가 끝났는데도 그 현장을 뜨지 않고 일종의 방해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그 본질. 그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본질에 천착해서 탄핵이 끝나자마자 지난주 일주일을 핵심 의제를 가지고 쫙 밀어가는 뭐 당장 뭘 못하더라도 퍼포먼스라도 좀 해야 됐던 거 아니냐. 일주일을 허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답답함 때문에 글을 쓴 건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면 끝나나 안 끝나잖아요. 안 끝나죠. 지금 광장에서 요구는 지금 그 요구를 훨씬 넘어서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소위 국정교과서 문제,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 이런 위안부 합의 문제, 이런 문제, 이거는 이제 친일 청산의 문제와 이 민족의 자주 독립, 뭐 지금 이제 자주 독립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미국과의 관련에 있어서 이렇게 주권을 제대로 그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주권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제기되어지는 문제고 또 하나는 그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재벌들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정경유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제도권이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여기에 의제를 던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해야 돼. 그거는 박근혜가 물러나도 지금 황교안 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황교안 대행 체제는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한편 광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빨리 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커다랗게 붙여가고 있고 거기에 본질 문제로 접근해가고 있는데. 국회는 지금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해서 헌법재판소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광장이 요구하고 있는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여야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야당이 지금 또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희한해졌잖아요. 지난번에 탄핵 의결할 때 여당이 탄핵 의결할 때 한 63표쯤 온 거 아닌가. 62에서 63표쯤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비박이 좀 이기면 이렇게 조금 변화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62표로 참 친박이 이겼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됐는데 정우택 원내대표 일성이 진실한 순수한 대통령이라고 그랬던가요? 순수한 대통령을 지키자. 그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세력이 지금 그 여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본질적인 요구를 해 나가는데 여야정 협의체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여야정 협의체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주역이 새누리당이고 광장에서는 새누리당 해체하라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마당에 그리고 지지율도 폭락하고 있고 이미 국회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 정말 현명해요. 이럴 줄 어떻게 알고 여소야대 국면을 딱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야3당이 똘똘 뭉치면 힘을 좀 갖고 지금 당신들이 그 세게 주장할 때냐? 지금은 야당이 정치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라. 이러면서 좀 더 힘있게 개혁 이슈들을 끌고 나가는 추동력이 충분히 국민들이 이미 드렸는데도 왜 그거를 여야정이라는 걸로 묶어서 새누리당의 정치 일정에 야당이 끌려다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국회 안에서 보면 이 모든 정치 일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정치 일정을 정하고 그걸 추진해 가는 거는 그래도 유효하거든요. 이를테면 국정조사 그 이번에 해 나가는데 상당히 이 조사하는 쪽은 진실에 접근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당 의원들도 그런 의원들이 꽤 계시고 야당 의원들은 특히 그런 제도적 틀이 열리니까 국정조사라는 틀이 열리니까 많은 제보를 받아서 이거 제발 끝내고 싶어하는 이 국민들이 나서서 이게 광장 국정조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국정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건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였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틀을 만들 수만 있다면 여야가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좋은 그러니까 거죠. 그 여야가 같이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주도권을 야당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야당이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당이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는 여당이 좀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당 안에 있는 비박들의 힘이 좀 더 세져서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호응해 가면서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지지도 5% 이내로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야당이 그런 빌미를 주면 비박의 세력이 좀 더 커지고 그 여권의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이런 일정들을 합의해 가면 제도적으로 열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정우택 대표가 당선된 걸 오판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판했죠. 그러니까 정말 새누리당이 저런 정도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몇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딸려 있는 것일 텐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망 없는 정당을 계속 기다리면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되는 거 보면서 여야정 협의체는 이미 틀렸고 야정 협의체가 좀 제대로 작동됐으면 좋겠는데 황교안 국무총리 하는 거 보면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인사권도 다 휘두르고 있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정한 거를 보니까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국가 경제와 그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웃기는 게 그러면서 마사 회장 이런 사람까지 임명하는 거 보면 도대체 그 국가 경제와 대국민 서비스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그건 다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임명은 자기가 하지만 그걸 검증하는 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단 말이에요. 민정수석은 누굽니까? 조대현 변호사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국회에서 탄핵 의결되고 그거 도달하기 곧 중간에 바뀐 사람 아니에요? 세월호 때 부위원장 하면서 아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 의중이 완전히 담겨져 있는 민정수석인데 그쪽에서 인사 검증을 한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의중이 그대로 실린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야3당이 합의해서 대행하고 만나자 그래서 국정협의하자 그랬더니 개별 회동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건 대통령 퍼포먼스 아니에요? 개별 회동하는 거 국회에 나오라고 하는 건 국무총리 부르는 건데 그것도 뭐 안 나오겠다고 그러고 근데 이분이 지금 국무총리가 맞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맞죠. 그런데 완전 대통령 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사드 배치 뭐 국정교과서 이런 거 그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제 어려웠고 그 기간이
3달, 2달, 3달 뭐 길으면 뭐 서너 달 이렇게 될 텐데 네. 그 기간 동안 이제는 야3당이 뭘 할 건지 이걸 이제 분명히 네. 이 일정을 다해서 그거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뭘 해야 될 건지를 중심으로 해서 네. 요번에 글을 쓴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좀 지금 중심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제1야당이고요. 그리고 이제 야권의 맏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자면 탄핵 이후 전국이 오히려 더 스텝이 많이 꼬여 있는 상황이고 새누리당이 비박계가 당선된다면 좀 여지가 열리겠지만 그 가능성도 지금 허물어졌고 네. 비대위원장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기다리면서 정치 협상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 됐다. 그렇다면 야삼당이 똘똘 뭉쳐서 일종의 국회와 정부 협의체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전국을 좀 돌파하는 힘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당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끼리 의논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비전과 전망을 좀 공유하고 계신가요? 의원들 안에서는 이제 저희들 뭐 그 의원들끼리 카톡방도 있고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죠. 네. 근데 대개는 이제 이런 방향입니다. 이제 그 이번 촛불이 우리한테 준 핵심 의제들 네. 결국 그 핵심 의제들 때문에 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촛불이 나온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최순실 구속되고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한 이 상황에서 네. 탄핵 의결될 때까지 네. 탄핵 의결된다는 거는 탄핵 의결되고 나서 2달 동안은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은 사실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의결되는 그 기간까지 네. 2달이든지 3달이든지 여기에서 촛불의 핵심 의제를 이제 우리 당이 들고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논의가 한참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에서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교과서 그 특별위원회 국정교과서 네, 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유은혜 의원이 위원장 맡아서 이제 그 홍보도 하고 이런 논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뭐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네, 하고 있고 예. 세월호 문제도 우리가 그건 계속 해왔으니까 박주민 의원 등등을 네, 비롯해서 네. 세월호 특위 TF가 그런 것들이 작동이 되고 있죠. 네. 이것과 함께 국민의 삶 여기까지 이렇게 분노하기까지 이런 요인들이 다 분노의 요인인데 또 네. 한편으로 보면 그 국민들은 천정부지의 전셋값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송파 세모녀 송파 세모녀가 목숨을 끊어야 되고 삼성전자 서비스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어가면서 생존권을 이야기할 때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일가가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사역을 챙기고 그랬잖아요. 재벌들과 결탁하고 네. 이런 문제.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바늘구멍처럼 어렵고 등록금이 허덕일 때 가장 공정해야 될 대학. 이화여대 대학에서 이렇게 입학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 네. 이런 것들이 공분 아니겠어요? 네. 비정규직 1,000만, 자영업자 600만들의 삶이 아주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만 원 이하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13%라는 거 아니에요? 네. 자영업하는 사람 600만 중에 3분의 2, 400만이 100만 원 이하의 월수. 비정규직 중에 그 300만이 넘는 사람이 그 1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습니다. 알바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런 저임금 고용 불안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과정에 오히려 박근혜 정권은 이 K 스포츠 미르에 돈 받고 재벌들이 얘기했던 노동개혁, 소위 노동계약이죠. 그렇습니다. 비정규직법 중에서도 네. 기간제를 늘리는 거하고 파견법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개혁할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했던 이 세력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게 맞습니다. 이제 또 한편의 본질이거든요. 네. 이게 이 과중에 성과연봉제 해버리고 말이죠. 예. 이게 핵심적인 본질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고서 최순실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네. 확 들고 올라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국회에서 각 상임위마다 네. 본격적으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 당에서 아직 이 문제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친일 문제나 민주주의 문제는 그래도 네. 여기서 의제화돼서 그런 네. 문제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네. 이런 민생의 문제 사실은 그런 문제까지를 다 비롯해서 아주 본질적인 문제죠. 네.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저는 대통령 선거 되기 전까지 네. 의제화하고 진짜 이걸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 그런데 아직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의제화하지 않은 거는 네.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일이어서 요번 이제 그게 1, 2월 안에 이게 우리 촛불 민심을 완성하는 골든 타임이 1, 2월이다. 그거는 1, 2월 안에 이런 민생 문제를 전면화하고 의제화하고 이것을 우리의 이 정치 세력의 생명과 같이 걸겠다라고 하는 신뢰를 국민한테 줘야 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쓴 글이에요. 네.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87년 6월 항쟁 때 실패한 거는 아까 얘기를 했는데 네. 민주정부 이후에 실패했잖아요. 그거 우리 잘 반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김대중 정부 10년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개혁 과제. 네, 뭐 여러 가지 절차적 민주주의는 상당히 했습니다. 네. 국정원도 하고 언론 개혁도 하려고 노력했고 검찰도 정치 검찰을 없애려고 권력에서부터 떼어내는 근데 그걸 진짜 잘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 국가 균형 발전도 하고 또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것도 하고 했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87년 6월 항쟁 때 명동 성당에서 이게 본거지였잖아요. 네. 지금 광화문이 본거지듯이.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시위하다 쫓겨나 그때는 막 백골단도 있고 막 그래갖고 쫓겨나고 그랬는데 막 도망가다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남대문 시장이에요. 남대문 시장. 네, 거기서 가까우니까. 가깝잖아요. 예. 남대문 시장 들어갔더니 그냥 거기 상인 아주머니들이 막 숨겨주고 그 최루탄 맞은 거 눈 닦아주고 찬물 갖다주고 니네들이 잘해서 세상 바꿔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 되고 2005년인가요? 2004년, 2006년 6월 지방선거 때 네. 그때 서울시장 후보가 강금실 네. 후보였어요. 보라색.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내에 그래도 젊고 개혁적인 사람이 같이 그 유세를 같이 다녔는데 72시간 마지막 72시간 잠 안 자면서 예, 유세. 그 유세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같이 남대문 시장 갔는데 네. 쭉 인사하고 가는데 어떤 시장 아주머니가 뒤통수에다 대고 야 이놈들아 여기 뭐 하러 왔어? 니네들 잘 먹고 잘 살았지? 우린 낮은 게 하나도 없어. 뻔뻔하게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87년 요랑쟁 때 도와주셨던 예. 그분들이 예. 민주정부가 됐는데도 그렇죠. 민주정부 국민의 정부 지나서 참여정부 제가 탄핵 이후에 네. 탄도리로 국회에 들어왔으니까 그 17대거든요. 예. 그 다음 2년 후 지방선거를 할 때 그러니까 2006년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20년 만이죠. 네. 87년 6월 항쟁.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구는 뭐였냐면 니네들이 잘해서 세상을 바꿔라. 민주정부 만들어서 우리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 공정하게 해달라. 일한 만큼 대가를 받게 해달라. 이게 원래 목표인데 네. 민주정부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수단이 만들어졌고 그런 요구에 의해 수단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7, 8년 하고 나서 사람들이 겪어보니까 그때는 이제 IMF도 거치고 물론 그래서 그 세계화도 되고 이런 어려움이 우리한테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지지자들, 일반 서민들 그리고 확대되어 있는 양극화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많이 늘어난 비정규직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요구를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서도 똑 부러지는 어떤 정책을 내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없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들 이런 평가를 결국 받고 청계천 신화 뭔가 하여튼 성공 신화를 갖고 있는 이명박을 택한 겁니다. 이런 민주 진영 민주 세력들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능력 있는 쪽을 택하자.
성공한 거를 갖고 있는 그런 성공 신화를 갖고 있는 사람을 택하자. 이렇게 해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그때 실패를 우리가 제대로 반추하지 않으면 다시 현장에서 잃어버린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민주정부 만들 수 있다가 아니고 민주정부를 만들면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신뢰를 얻는 사람이 결국 정권을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 전술이 아니라 네. 광장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거기에 비타협적인 노선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게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전체가 되지 못했어요.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에 어쩌면 저는 그런 표현은 잘 안 씁니다만 액세서리 비슷하게 돼 있어요. 아니요. 기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현장파. 저희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비지파, 후단파, 독자파. 네. 이 노선이 있듯이 기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지금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 맡고 계시는데 더불어민주당 현장파라고 저희들은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 그 굉장히 그 박해받고 힘든 노동인권 현장에 늘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있으니 그나마 이분들 챙겨주신다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사실 많이 미담이 너무 많은데 네. 기자들이 미담 기사를 미담 기사를 잘 못 쓰니까. 못 써요.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미담 기사 쓰기보다는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기사 쓰느라고. 아니 그리고 나쁜 놈들 기사를 써야 국민들의 관심이 쫙 모입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요번에 네. 저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정치다라고 네. 하는 거를 약한 사람들이 인식하면 이번에 인식했어요. 네, 그러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근데 탄핵이 됐잖아요. 네, 인식했는 그렇죠. 아주 네. 중요한 계기죠. 예.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눈이 좀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광장에 나가면 수고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신뢰까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한 사례가 네. 20대 국회를 할 때 국민들이 많이 찍어서 여소야대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일당을 만들어줬어요. 네. 그래서 국회의장이 정세균 의장, 네. 민주당 출신의 의장이 되셨어요. 네. 그분도 이런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게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번 연말에 그 예산 통과시키면서 김현미 의원을 네. 비롯한 예결위원회에서도 아주 애쓰고 해가지고 전체 예산 그 400조 되는 큰 예산의 마지막 쟁점이 뭐였냐면 청소 노동자들 문제였고 그 예산 변경도 아니고요. 용역회사 국회가 용역회사에서 주는 돈을 국회 인건비로 주는 예산으로 바꾸는 비목 변경을 마지막까지 싸웠어요. 기재부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국회 청소 노동자들 정규직화 해주면 전국의 모든 정부 관공서에 있는 청소 노동자들이 야 국회도 했으니까 나도 해달라 나도 해달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산 늘어나는데 그거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400조 예산의 마지막 쟁점이었고 국회 청소 노동자 네. 문제가. 그래서 정세균 의장께서 네. 모든 문제 해결해도 그거를 우리 요구대로 안 해주면 네. 그러면 예산안 상정 안 하겠다. 이렇게 버티셨어요. 네. 그래갖고 통과시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장윤선 기자 얘기했듯이 네. 전국에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그걸 보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네. 그 300만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예. 우리도 국회가 시작해서 할 수 있네. 결국 그 얘기는 투표가 국민의 삶을 바꾼 아주 상징적인 조치 하나거든요. 네. 작은.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의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황교안 총리가 그 대정부 질문조차 본인 지금 대통령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그 총리보다 더 우선하는 직무가 왔으니 내가 여기 국회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국회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좀 양해해달라 안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네. 못 나가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총리실 앞으로 촛불을 들까요? 그래야죠. 참. 그래야죠. 이 총리는 네, 길면 두세 달 하는 거거든요.
관리하는 겁니다. 네. 자기가 사람을 막 임명해 놓으면 네. 황교안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임명된 사람, 그러니까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임명된 사람 임기가 있어요. 네. 그거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 자기는 선출된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자기 임기 동안에 그 한 일이 자기 체제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예.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인데. 아니 실제로 노무현 정부 말기에 선출직들을 이명박 정부 초기에 전부 부당한 방법으로 그렇죠. 해고해서 논란이 크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황교안 총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되더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자를 수 없게 그리고 분탕질할 수 있게 왜 나를 나가게 하느냐 이러면서 이상한 정책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는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다라는 광장의 비판이 나오는 거군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럴 수밖에. 지금 이제 요구는 바로 이렇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네. 그리고 정치검찰을 끊고 그리고 권원유착해 있던 이런 기득권 사회를 끊고 네. 그리고 다시 출발해야 된다. 이게 탄핵 정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총리는 인사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피워나가는 데 있어서 네. 바뀌는 게 없잖아요. 네. 박근혜 정권이 해왔던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황교안 총리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가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네. 지금은 이 광장 민심을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네. 이 공백기를 잘 다음 체제를 위해서 잘 유지하고 관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의 국정 공백을 원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하는 건 매우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광장의 민심과 정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면 네. 그러면 그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의 칼이랄까요? 이런 걸 다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근데 네. 그렇게 하고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예. 대통령 탄핵보다 훨씬 쉽습니다. 총리 탄핵은. 총리 탄핵은 네.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절반이 네. 발의하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 건데 네. 대통령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3분의 1의 발의와 과반 찬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만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 왜 이렇게 오만하게 나오죠? 그 황교안 총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답답해. 황교안 총리에게 인터뷰 질문지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면요, 앞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국민이 이기고도 정치에서 진 수많은 사례들을 이제 설명을 쭉 해주시고 지금 굉장히 위중한 아주 엄중한 순간인 거다. 이제 그리고 야당이 해야 되는 역할, 분명한 자기 역할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면 국회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내놨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부인을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궤변으로 일관을 했다. 오늘 아침 조간들이 일제히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말이죠. 문제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어쨌든 황교안 총리의 태도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답변서 내용도 그렇고요. 어떻게든 이 양반들이 다시 원상회복 해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거죠. 하고 예, 있다. 예. 시간 끌고 만만치 않은 구도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뭐 그걸 보니까 네. 최순실이 개입한 게 국정 전체 비율로 보면 1% 이내다. 그러니까요. 그게 누가 저 헌법재판 저 헌법에 몇 프로가 넘으면 탄핵하고 몇 프로가 안 되면 탄핵하지 말고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나 진짜 그러니까 1% 이내에서는 저 헌법 위반을 했고 국정 논란한 거는 맞네요. 그러니까 국정 논란 했다는 거는 사실이구만요. 그거는 인정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예. 와, 1% 1% 정도는 국정농단을 한 게 맞다. 네. 그러니까 1%는 괜찮다는 건가요? 1%까지는 예.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입니까?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하나 뽑았잖아요. 네. 근데 1+1 행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행사 마음대로 해도 돼요? 뭐 키친 캐비넷이라고 그거 아는 사람한테 조금 물어봤을 뿐이고 이런 거 미국에서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오늘 뭐라 그랬냐면 키친 캐비넷이 아니라 프로포폴 캐비넷. 아니 예. 박근혜 대통령은 아는 사람이 최순실 씨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포인트. 아니 지인들을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지 대통령이 그러게. 최순실하고만 했잖아요. 그 참 그 이 대답을 하나하나를 보면 궤변입니다. 네. 그래서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사실은 없죠. 근데 연좌제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연좌제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정말. 연좌제가 혹시 그 감옥 가시진 않으셨어요? 저는 연좌제로 감옥 가지는 않았는데 네, 이게 네. 헌법 13조거든요. 네. 헌법 13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게 헌법 13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최순실 씨가 친족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최순실이 친족인가요? 근데 성이 달라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근에 아버지가 다른가? 아버지가 그런가요? 아버지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게 변호사들 그 주변에 변호사들이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요즘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썼을 것 같지는 않고 주변 변호사들이 썼는데 우리나라 사법시험 제도가 이렇게 엉터리입니까? 헌법 13조에 있는 친족을 최순실한테도 적용시킬 만한 그런 변호사의 변론 내용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걸 적용시키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궤변들이 있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근본적인 그 헌법 위반은 네. 세월호 7시간을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정상근무했대잖아요. 거기 그 내용 답변서 보면 정상 근무했으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내놔야죠. 난 뭐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태 국회에 제출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여태 제출도 안 하고 자기 대통령 집무실에 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관저 집무실이라고 하는데 관저 집무실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관저에 노트북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거는 침대 안에서도 노트북은 갖고 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 네. 스무고개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뭘 했든지 간에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국민들이 다 텔레비로 보고 TV로 보면서 세월호가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을 몇 시간 동안 봤잖아요. 그럼요. 온 국민이 봤습니다. 네, 저희도 그거 보면서 중간에 또 오보까지 나와서 전원 구조했다고. 맞아요. 전원 구조했다는 시간에 이미 청와대에서 알았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오전 10시 반인가 그래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예. 그 기간 동안 못 구했어요. 국가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우리가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그런 공동체 안에 이 법이 없어도 충분히 자기를 보호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는 이 국가라고 하는 보호 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센 데서 힘을 좀 뺐고 여기에서도 작은 대신해 달라고 하는 작은 그 권력을 모아가지고 국가라는 걸 유지하고 대리인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을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유지한 기본 틀이 무너진 거죠. 그것도 해명하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 시간대 어떻게 내가 뭘 했다는 것도 해명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위반이고 대통령 하나 뽑았는데 자기는 1% 이내라고 하지만 그 권력을 행사한 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쓴 거.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답변문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가 없다. 워낙 궤변이고
이 법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국민들의 원성을 샀던 재판 과정을 인용을 하면서 당시 재판에도 현장에 출동했던 해양경찰에게만 적용이 됐고 목포 해경서장이나 그 해경청장에게도 이게 그 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목포 해경서장, 해경청장도 하지 않는 책임을 묻지 않는데 그걸 대통령한테 묻는다는 거는 국민정서법에 기대한 억측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당시에도 어떻게 이거를 현장 출동 1, 2, 3정한테만 문제 삼냐, 해경청장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시 재판에도 분명히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써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책임을 묻지 못한 이유는 그 권력을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세월호를 축소시키려고 네. 아주 한두 사람한테 아주 현장에서의 실수로만 그렇습니다. 사건 자체를 규정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 규정을 누가 했어요?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민정이 했고 검찰이 그렇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빌미 삼아서 자기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 최근에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청와대에 근무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지하 벙커에 들어가면 네. 커다란 스크린 화면에 네. 모든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이런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 봤습니다. 네. 제가, 보셨어요? 예, 제가 외교부 통일부 출입 기자 할 때 그때 NSC 회의 그때 이제 벙커에 들어가서 기자들한테도 공개를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영공에, 영해에 또 육지에 뭐 어떻게 다니는지 다 실시간으로 보이더라고요. 요거 중국배 지금 NLL 침범했습니다. 아 다시 올라가네요. 뭐 이런 것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인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 가면 대통령이 그 시간대 머리가 흐트러졌으면 흐트러진 채로 거기 가야죠. 그래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다가 TV까지 나왔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다 안 본 컨트롤 타워로서의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그때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만 책임을 물었던 그래서 빠져나갔던 사람들 빌미로 해서 나도 아니다. 그건 이제 안 되죠. 그거는 본인들이 힘을 갖고 있었을 때 얘기고 지금은 국민들이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궤변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이런 호기심이 좀 발동하는데요. 친족 관계를 규명하라고 요구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거 좋은 박근혜 생각이에요.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어떻게 친족 관계인지 그걸 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제 그러게 이제 친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친족이라고 자기들이 왜 친족인지 그거는 그쪽 사람들한테 변호인들한테 친족이라고 한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친족을 입증해라. 이렇게 해서 DNA 검토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게.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다른 대통령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인척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거는 이렇게 탄핵까지 안 갔는데 왜 나만 하냐. 탄핵이냐. 그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요. 지시로 완종범 전 수석이 수첩 17권을 17권 아니라 녹음 테이프 거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3자 대화까지 나왔잖아요. 지시를 해서 공범이라고 그러는데 증거도 분명한데 그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고 그러고 자신은 몰랐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랬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대에다가 그러니까. 최순실 정유라 딸의 학부모의 이권 개입한 거는 최순실인지 몰라서 그러니까요. 그것도 몰랐던 건가요? 그러니까 앞뒤 설명이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순실 씨의 딸,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유치원인지 초등학교 친구의 아버지까지 챙긴 거예요. 아버지 사업까지. 아버지 사업까지 챙기면서 회사 소개하는 자료까지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최순실한테 받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넘겨주면서 여기다 도와줘라. 이거는 완전히 압력이죠. 그러니까요. 그거 최순실이 개입된 줄 알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순실이 개입된지 알면서도 그렇게 압력을 행사해 놓고
최순실이 관계됐는지 알았다면 내가 그랬겠냐? 이게 말이 안 그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앞뒤. 정황상 이랬을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언니 이거 유라 친구 있잖아. 걔네 아버지가 하는 건데 이거 좀 봐봐. 막 이러면서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머 그러니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한번 챙겨볼게. 이랬지 않았을까 정황상. 그건 이제 동네 그러니까 아줌마들끼리. 그 아줌마들 비하하지 마세요. 예, 아니 저도 아줌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인정에 그러니까요. 겨워서 하는 이야기 정도로 국정을 생각했다니 그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게 다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전 분명하고 이렇게 공범으로 검찰에서 공범으로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네. 탄핵이 됐던 거예요. 지난번 그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그걸 지시했다거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탄핵까지 안 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 친인척이 잘못을 저지른 친인척을 이런 처벌하는 적이 거죠. 없어요. 이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지시하고 꼼꼼히 챙기고 예? 최순실 딸의 친구의 아버지까지 챙기고 이런 적은 없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앞서 이제 야당이 해야 될 일 이제 꼼꼼히 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대선이 당연히 이제 탄핵 국면 이후에는 대선이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황교안 총리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정리를 좀 해야 되겠지만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곧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면 이제 대권 구도로 확 갈 텐데 이제 앞서 야권의 분열을 걱정해 주셨어요. 비지파, 그 후단파 그리고 또 그 독자파 이 세 노선이 충돌하느라고 결국에는 그 도로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우를 범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국면입니다. 이 대선을 야당이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뭐 본인이 1월부터 야권 통합운동을 하겠다 이제 이런 주장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단히 위중한 순간인데요. 지금 이제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론이 힘을 받게 되겠죠. 이제 야권 통합운동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거 다 필요하죠. 개헌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쏠린 권력 그것도 중임제도 아니고 단임제가 돼서 생겨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개헌해야 될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선이 길게는 6개월, 짧게는 4개월 뭐 이렇게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86년에 개헌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지금 30년 지난 겁니다. 30년 동안의 사회의 변화, 권력 구조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변화를 담아내야 돼요. 국민 투표까지 해야 되는 개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이 대선을 앞에다 둔 이 시기에 이런 문제를 다 감당해서 넣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나 권력 구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권력 구도의 문제를 완성시킨다고 하는 거는 대선 후보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거의 불가합니다. 이거는 갈등만 하고 말 거예요. 그렇죠. 그야말로 싸움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자리에 야권은 국민들 광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못하고 권력 투쟁에 들어갈 겁니다. 최악이에요. 그러면 분열될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러면 대통령 선거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헌은 지금부터 국회에 개헌 논의 틀을 하나 만들어서 차분히 논의하고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금 대통령 후보의 이해관계와는 별개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 적용되는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하고 다음 대통령이 이것을 완성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시기는 광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은 야권 통합운동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경선 룰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이야기인데 그 쉽지 않은 이야기. 결국 하긴 해야 돼요. 최대한 하나로 뭉쳐내려고 하는 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광장의 핵심적인 요구 이거 분출됩니다. 우리 87년 6월 항쟁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게 87년 7, 8월 노동자 대투쟁이거든요. 네. 열려진 공간에 민생을 중심으로 한 요구들이 분출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7, 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올라오는 민생 요구를 잘 수용했더라면 어느 정치 세력이 그걸 했더라면 다음 대선에서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세력도 그걸 보지 않고 독자 후보파, 비지파, 정치 협상만, 정치 협상, 후보 전술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탄핵될 때까지는 그때까지 대선 이야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끝난 이후에 2달 동안 해야 되는 그 대선 이야기는 그 2달 동안 해야 되지. 네. 여기 물러나지도 않았는데 대선 이야기하면 아니 저 뭐 국물부터 마시냐 김치국물부터 마시냐 이렇게 비난을 받을 거예요. 네. 대선 후보들은 열심히 뛰어다닙니다만 그때 당은 현장에서 올라오는 민생 요구를 국회 안에서 1, 2월 안에 정말 민생 개혁 요구를 수렴해내는 그런 아주 단호한 투쟁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황교안 체제는 지금 정경유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체제, 네. 기득권 체제. 지금 최근에 롯데한테 준 게 뭐죠? 면세점. 면세점. 네. 그거 그렇게 문제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면세점 그냥 강행해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로 볼 때 이런 재벌 기득권 체제를 그냥 유지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일감 몰아주기 법안, 지배구조 좀 어려운 문제죠. 좀 더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문제로 하면 중소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카드 수수료 1%로 낮추는 문제, 그다음에 복합 쇼핑몰 못 짓게 하는 문제, 비정규직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 이런 그다음에 비정규직 간접 고용을 아주 제약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간접 고용의 직접 교섭권, 그러니까 진짜 사장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 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하고 그것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민생 문제는 되게 몰려 있는 데가 환노위하고 산업이에요. 정무위, 환노위, 산업위 이런 데거든요. 근데 그중에 산업위하고 정무위는 패스트트랙을 할 수 있는 위원회예요. 거기에서 이거 막 싸우다가 패스트트랙으로 그 패스트트랙을 발동하는 네. 그런 노력도 해가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고 저 세력이 집권하면 네. 정말 그걸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진정성을 보여 나가야 되는 거죠.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했듯이 지금 우리 힘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 국회의장이 상정해주면 되긴 해요. 네. 근데 그 상정 요건이 있어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거나 네. 아니면 국가의 비상사태거나. 근데 이걸 비상사태로 볼 것이냐, 이 민생이 쓰러져가는 걸 비상사태로 규정하면 상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노력을 해서 국민들의 민생 이걸 일으켰던 본질적인 문제를 1, 2월 안에 사회적 의제로 띄어 올리는 그런 노력을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당이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도 가능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후보의 지지도를 가지고 네. 후보 단일화 하려고 하면 나머지가 연행합정에서 붙게 돼 있거든요. 예. 정당이 강해지면 정당에 있는 후보들은 경선을 통해서 하나를 정하면 정당 지지도까지 얹혀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머지 후보들하고 후보 단일화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정당이 강해져야 되고 정당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국면에 대선 운동은 후보들한테 맡겨놓고 네.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의 광장의 진짜 요구인 민생개혁 또 교과서 국정교과서 국민의 자존을 세우는 그런 일들에 집중해서 해야 된다. 네. 그게 그 골든타임이 1, 2월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예, 팟짱이 요 얘기를 사실 지난주에 꼭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새누리당이 워낙 자중질환 상황이 심각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짚느라고 놓쳤던 포인트인데 오늘 우원식 의원님 모시고 정말 팟짱이 국민들께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의원님께서 대신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민생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민생 이슈를 누가 잘하는가를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요. SNS로 다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원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이 내용도 실시간으로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통해서 여러분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쟁점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삶이 우리 국민의 삶이 저 대통령에 되면서 우리가 정말 바뀔 수 있느냐. 그거죠. 그게 포인트라고 예,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것을 주목해서 본다고 봅니다. 이 이슈 저희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현장파와 함께 광장 방송이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